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96.97포인트 오른 8,443.39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87.67포인트 상승한 1,472.0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2.0%로 크게 낮췄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어젯밤까지 금융기관 대주단 협약에 1차로 가입한 기업은 24곳뿐이었습니다. 대주단 협약을 신청한 기업 중 10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은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현대건설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정부 지분 매각 대상 기업의 매각 작업도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에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내정했습니다. 신뉴딜 정책을 총괄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새 큰 폭의 오름세를 탔습니다. 시티그룹에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3,020억 달러의 부실 자산에 대해서 지급 보증하겠다는 그런 미 정부의 구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은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기 경제팀의 확정 발표도 시장을 고무시켰는데요. 향후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팀의 어떤 수장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조만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시행돼 경제 성장을 이끌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8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이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약 10% 가까이 올랐고요. 시티그룹 구제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상승세로 출발해서 장중 내내 한 200포인트 정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도 역시 마지막 1시간 정도 강세를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큰 폭의 오름세를 오른 배경에는 시티그룹 구제 소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티그룹의 정부 지원 소식으로 인해서 그 시티그룹의 주가는 약 어젯밤 하루 동안만 약 50.4% 폭등을 했고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60%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약 한 58% 정도 만회한 셈인데요. 어쨌든 시티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직접 투입한다는 것과 부실 자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써준다는 것, 부실 자산 3천억의 달러에 대해서 보증을 써준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도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폭등세를 탔습니다. 영국이 한 9.7, 그리고 프랑스가 한 10%, 그 독일 증시도 한 10.3% 정도의 10% 내외 굉장히 큰 폭의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함께 보였고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유가도 한 10% 올랐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약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유가도 어제도 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에너지들이 많이 올랐고요. 엑슨모빌이 3.9%, 그리고 쉐브론이 6.5% 오르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도 시티뱅크에 의해서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JP 모건 체이스가 약 12.3%,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4%,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12.8% 정도 아주 큰 폭의 금융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요. 10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3.1%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사안이고 이런 부분은 어제 강한 폭등 증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그 증시 자체는 이렇게 상당히 큰 폭의 폭등락을 거듭하고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실물 경기 자체가 가라앉는 것을 잡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 보이는 그런 지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연이어서 가까이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오바마 당선인의 즉각적인 대응 자세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른 배경에는 그 오바마의 정책 발표, 그다음에 그 경제팀 발표가 가장 큰 수훈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오바마는 가이스너를 경제팀 수장으로 하는 등 그리고 차기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발탁하는 등 경제팀, 강한 경제팀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바마 당선인은 이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역사적인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1초가 아깝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폴슨 장관은 부실 자산 구제 계획의 나머지 3,500억 달러의 의회 승인을 요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배경에는 역시 그 오바마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공황 이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얘기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장 많이 안정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바마 당선인의 이런 그 즉각적인 대응 자세는 시장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도 이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부시 대통령이 조금 미적거리는 태도를 지금까지 좀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요. 어제는 부시 대통령이 금융권 구제를 위해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폴슨 장관 역시 부실자산 구제 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3,500억 달러, 전체 7천억 달러 중에 잔여 3,500달러를 조기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틀 동안 폭등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달러를 무제한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저번에 이제 그 버냉키가 얘기했듯이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려서라도 경제를 구해내겠다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바마의 이런 강력한 경제 구제책이 어제 이틀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월가에서는 JP 모건 체이스 같은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 수개월 내에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해 보입니다만은 남아있는 문제도 문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어제는 일본 증시는 이제 근로감사절로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빠지는 그런 내리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디뱅크에 대한 이 마무리 단계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아시아 증시는 관망세를 이루다가 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증시에는 역시 중국 증시를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감세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이 강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 장 주요 지표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33포인트 하락한 970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코스닥은 5포인트가 하락한 28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어제 1,300억 순매수를 기록을 하였고요. 기관이 500억, 외국인이 800억대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1,500원대로 올라섰다는 것인데요. 좀 불안합니다. 자세한 전일장 정리도 함께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시장의 키포인트는 환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이 환율이 1,500원을 뚫은 것은 10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는 그런 소식이 12시경에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개성 관광을 중단을 하고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또한 프로그램 매도도 2,200억 이상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33포인트 하락한 970포인트로 끝났고요. 환율은 1,513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유가는 9불이 오른 54불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 운수 장비 업종이 7%대 하락률을 보였고요. 금융업종도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업종 중에서는 GS건설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10%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분류되는 GS건설이 어제 하한가까지 간 게 이채로운데요. GS건설은 어제 프랑스계 크레디 리오네 증권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시 30분경에 이러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2시 30분에 이러한 리포트 내용이 밝혀지면서 GS건설은 하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그룹, 특히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9%대 하락률을 보였고요. 어제 운수장비 업종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기아자동차가 마이너스 14%, 현대자동차가 마이너스 12%,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차가 어제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을 견인을 하였는데 기아자동차가 어제 하락한 요인을 보면은 기아자동차가 3억 유로 규모의 유로채를 현금으로 상환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걸 기아차에서 발행한 이 유로화채를 리파이낸싱을 하지 못하고 이걸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게 기아차에 상당한 재무 부담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레디 리오네 증권 같은 데에서는 이로 인해서 기아차가 올해 1,500억, 내년에는 4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어제 4%가 하락을 했는데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이 좀 중요할 텐데요. 또 전일 뉴욕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니만큼 네. 우리 증시도 오늘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기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새벽에 시티금융그룹에 대한 구제금융 소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에 아주 굳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대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수가 지금 제가 서늘하게 그어놨는데요.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이 박스권에 지금 견고하게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처럼 환율이 급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1000포인트 미만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장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그 외부적인 호재라든지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제반 지표가 주가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외국인 매도가 또 상대적으로 또 경감될 걸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오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만, 지수는 기본적으로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1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동향을 보면서 환율이 1500선에서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은 외부적인 그 호재 요인도 우리 시장에서는 상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동시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지수 1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딛고 올라서는지 그러한 상황과 그다음에 환율 움직임을 보면서 옐로우 칩 중심의,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옐로우 칩 중심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망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옐로우 칩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라. 그러니까 그건 쉽게 얘기하면 좀 우량한 종목에 대해서 길게 갖고 가지 말고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 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LG전자와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차, 현대백화점, 이 네 종목을 이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중에서 오늘은 LG전자와 동부화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그 휴대폰 쪽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LG전자는 내년도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악화될 걸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LG전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전망이 돼서 사실상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G전자는 2008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연결 기준으로 올해 매출이 48조 원,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에 달해서 영업이익이 종전에 2004년도에 영업이익이 글로벌 연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그 실적을 2배 이상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2008년도에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LG전자는 그 휴대폰 부문이 그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에 휴대폰 부문의 판매 예상치가 약 1억대 수준입니다. 휴대폰 판매에서 1억대는 그 마의 1억대 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1억대를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한 수치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휴대폰 부분이 10%대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외에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매출도 상당히 개선을 보이고 있어서 휴대폰 부분이 개선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LG전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편 위험 요인도 있는데요. 위험 요인은 핸드폰 시장이 전체적인 경기 악화와 더불어서 휴대폰 시장이 역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PDP 모듈 부분의 수익성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이런 게 위험 요인으로 부각이 됩니다. 가격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매수가를 7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점대를 연결한 선, 2008년 저점대를 연결한 선이 7만 원 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았는데 60일 이동 평균선 가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 손절 가격인 6만 3천 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죠. 네네. 다음은 동부화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재는
화재 보험 업종 중에서 항상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두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부화재는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23% 정도에 달하고요. PBR 그러니까 자산 수익 비율이 1.0배로 보험 업종 중에서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서는 최저 수준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의 안정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삼성화재 못지않은 이익 안정성 그리고 사업비가 저렴해서 보험상에서 보험 업종에서 보험 본래 영업에서 거둬들이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험의 성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는데요. 동부화재 영업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데 그에 따른 그 동부화재가 홀딩 컴퍼니로서 자회사에 대한 그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계열사 리스크가 최근 동사 주가 하락의 커다란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 업황이 악화가 돼서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동부건설 관련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 하이텍 등 계열사 지원 가능성 그리고 건설사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 우려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정 PBR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배에 못 미치고 퍼가 4.5배 정도로 돼 있어서 최근에 주가 급락은 매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008년 저점대를 연결한 12,000원 선으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60일 이동 평균선인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 손절가를 적용한 11,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수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8분 3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과 유럽 증시의 폭등세에 힘입어서 오늘 한국과 아시아 증시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플러스 4%, 포스코 플러스 10.25%, 한국전력 플러스 3%,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7%, 현대차 역시 7%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두산중공업도 7%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모습도 좋아서요. 우리금융이 9.64%이고요. 신한지주가 6.633%에 6.3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C라든가 LG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주들, 제약주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5.6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도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쌍용양유 같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플러스 1.98%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SBS 같은 방송주들도 1.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NHN이 플러스 5.63%, SK브로드밴드가 플러스 3.06%입니다. 태용이 플러스 7.47, 메가스터디가 플러스 5.98, 셀트리온이 플러스 7.70, 성광밴드 플러스 8.72% 등등. 자, 소재주라든가 어떤 그 제약주라든가 식품 관련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코스닥 역시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시초가 다시 간단하게 훑어보죠. 네, 포스코가 플러스 9.75%로 철강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조선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8.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괜찮은데요. 신한지주가 플러스 7%대, 그리고 우리금융이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인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7.02%이고요. 자, 그리고 지주회사인 LG도 플러스 4.65%의 상승입니다. 화학 관련주 SK케미칼, SKC 등등도 6%와 그리고 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 좋습니다. 한일시멘트라든가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쌍용양유라든가 2에서 3%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오이즈 게임즈와 같은 게임 관련주가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KH바텍이 플러스 7.92%, 청담러닝이 플러스 6.9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FA라든가 다음 같은 종목들이 현재 5%대 정도의 상승을 메가스터디와 함께 보이고 있고요. 자, GS 홈쇼핑과 포스데이터, 평산 등등 3에서 약 많게는 8%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우리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시티그룹에 대한 구제 조치로 인한 안도감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팀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힘에 따라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우 지수는 4.93%, S&P 500 지수는 6.47%, 나스닥 지수 역시 6.33%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1000포인트를 하회했던 국내 증시도 유럽 증시 10% 가까운 폭등세와 뉴욕 증시 이틀 연속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현재 44.06포인트 상승한 101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는 12.6포인트 상승한 2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개인의 선물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베이시스가 여전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철강, 금속, 운수장비 업종이 큰 폭 7% 이상 상승하고 있으면서 전일 약세를 나타냈던 은행과 증권, 금융, 건설 업종 또한 코스피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매수 흐름을 보신다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13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철강 금속 업종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의류 종밀 업종과 화학 업종에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전일 1,515원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로서는 1,500원대에 하회하고 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4.73%가 상승을 해서 1,016포인트에 다다르고 있고요. 예. 자, 코스닥이 현재 300포인트까지는 안 됐습니다. 여전히 4.47% 상승한 29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난주 중반 중요 단기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04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런 코스피는 단기 하락 삼각형 패턴의 목표치였던 92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 MACD 오실레이터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1차적으로 단기 지지선이었던 1040포인트 선까지 상승 시도가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도 일간 차트상 이중 바닥 패턴 형성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왼쪽 저점, 그러니까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때보다 오른쪽 저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기록했던 914포인트가 높다는 일반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면서 향후에는 반등 기울기가 지난 연중 저점을 기록했던 때보다는 완만할 것이며, 그리고 1차 반등 시 거래량을 넘어서는 강한 거래량 분출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이중 바닥 패턴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후 네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15포인트를 넘어선다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저점권에서 조정과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 43원 급락한 1,470원으로 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예.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이 있을까요? 예, 최근 업종별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주에는 좀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과도하게 빠진 대형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과 함께 아직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 속에서 꾸준히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을 둔 안정적인 종목군을 적절히 비중을 설정하고 매매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다시 커지고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한 정책적인 대응과 비관적인 경기 전망 속에서 주가의 음지와 양지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업종별 바벨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군을 선별하기 위해 프라임 가이드의 애널리스트 시장 컨센서스를 통해 향후 3개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 종목군 선정해 보았는데요. SKC, LG텔레콤, 태웅, 휴캠스, LS산전, 웅진코웨이 등이 추출되었고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현금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2분기 대비 3분기에 현금 자산이 증가한 기업들로 투자 유망 종목을 설정해 보면 한국타이어, 남해화학, 태웅, 힌도리코, 제일모직, 현대백화점, 호남석유, LG전자, LG화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경쟁 밑거름이 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매력이 돋보이는 장면에서 좀 돋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공단 입주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시티그룹에 200억 달러의 공적 자금과 3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이 제공됩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구제금융자금 중 200억 달러를 동원해 우선주 매입 형식으로 시티그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티그룹 구제금융은 지난달 25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헐값에 팔린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풀렸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환은행이 조기에 재매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딧 리오네 증권은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에 막혀 마이너스 1.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일에는 UBS가 마이너스 3%를 제시하며 경보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건설업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PF 사업장 1,300곳을 서면으로 조사하는 한편 150곳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완성 사업장은 완공하고 분양을 성사시켜 자금 순환을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증시가 구조조정의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 임박이나 CN중공업의 워크아웃설 등의 속속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와 업계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가 충돌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내 부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CN중공업에 대한 채권당 공동관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CN중공이 채권은행에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단은 자력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을 전후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강북 재개발 3구역의 재개발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이 고층 아파트로 인해 조망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청와대에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층고를 낮추는 대신 법으로 의무화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북한이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단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남북 경협이 사실상 이제 또 제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자죠. 이 북한 이제 12월 1일자로 남북
철도 운행과 개성 관광은 각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극단적인 조치라는데 일단은 좀 무게감을 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개성 관광 자체가 끊기고요. 또 군사 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에 또 남북 경협 합의 사무소가 폐쇄되고 또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이 전원 철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북한에 설사 있는 인원조차도 절반 이상은 전원이 철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이 남한 기관과 기업의 상주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달라 이렇게 또 북한에서 요청을 해왔고요. 또 남북 철도 운행도 이제부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 군부 측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일단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목할 만한 단어가 이게 특례적 보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끊기는 다 끊어야겠는데 남한 기업들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좀 봐주겠다. 뭐 우리로서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특별히 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개성공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외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단마저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당장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이라든가 우리 또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혹시라도 이러다가 진짜로 개성공단까지 함께 폐쇄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좀 많이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현대아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아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주 유지가 담긴 회사이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 대북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민간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다가요. 여기에 또 개성관광까지 중단이 되면서 이 당장 현대아산의 모든 대북 관광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상주 인원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 개성공단의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아산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반응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만요. 사실 또 북한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올 바에야 이 현대로서는 또 내세울 게 없다. 사실상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세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올해 현대아산이 피해액만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개성공단 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그룹 전체로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대북 사업 자체가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이 중소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로만손이나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요. 일단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 북한으로서는 특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손을 쓴 건 아니지만요. 이 기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업 활동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설사 나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개성공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기에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출입 허가 하나 받는 데만 해도 현재 3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건설 자재 반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치적으로 하나하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장 폐쇄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현지 진출한 지금 중소기업들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남북 경협이 민간 차원의 사업이자 또 남북 간의 유일한 협력 채널인 만큼 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북한과 하는 하나하나 행위 전체가 다 정치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번 문제 결코 쉽게 풀리지만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우려감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측에서 남한을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좀 세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하나하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 당선자가 이제 미국 정부에 들어서고요. 향후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나서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오바마 당선자 자체가 자신으로서는 북한 김정일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불량 국가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단판 짓겠다 이렇게 내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명박 정부가 뭐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유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지 않고 굉장히 또 뭐 북한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할 때 북한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뭐 지난 10년간 이어온 경업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이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해서 통미봉남, 즉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좀 봉쇄를 해서 극단적으로는 미국을 통해서 남한도 설득시키는 이런 좀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게 대한 극단적인 정책을 통해서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금융그룹이죠. 미국 시티그룹에 대해서 이제 공적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고 또 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은행의 좀 국유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미국이 뭐 전 세계 국가들을 보고 특히 뭐 우리나라 IMF 때 그렇게 뭐 비판을 맞지 않았었죠. 이 관치금융을 사실상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은 이 미국이 금융자본주의의 근본을 건드렸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미국 금융당국과 시티그룹이 그제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 시티그룹에 대해서 200억 불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하고요. 또 보유자산에 대해서 총 300억 달러 규모로 지급 보증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공적 자금은 일단 우선주 매입 형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리가 8% 정도 되고요. 앞으로 3년간 주당 1센트 이상을 배당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영진에 대한 월급조차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 사실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실자산 지급 보증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단 1차적으로는 시티그룹이 약 막지만요. 이게 400억 불을 넘어가게 돼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즉 정부를 말하는 거겠죠. 이 정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또 하나는 FRB가 맡게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 미국인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실상 은행의 국유화를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 시티은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별 문제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 자체가 별도의 국내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고 또 국내 금융법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예금자 보호법도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나라 시티은행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미국 시티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더욱더 고려해 보는 것이 뭐 거시적으로는,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로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현재 9시 6분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5% 이상 급등세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 효과를 5분간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죠. 자, 올해 들어서 23번째 사이드카 발동이고요. 급등으로 인한 사이드카는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자, 결국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시티그룹이 자초할 경우에 미국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어떤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이 정책에 녹아들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티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진전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뭐 시티그룹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티그룹이 전 세계 106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진출해 있습니다. 거래 고객만 2억 명에 달합니다. 이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고요. 이 시티은행이 파산이 될 경우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요, 이 모럴 해저드의 문제점을 내세우면서 뭐 미국 정부로서는 사실상 망해도 좋다, 뭐 이런 태도를 극단적으로 취했는데요. 이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붕괴를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 관치금융을 해서라도 살리는 게 미국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좀 정책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앞으로의 문제는 과연 얼마나 구제금융이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뭐 250억 달러를 지원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추가로 20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AIG처럼 이어질 경우 구제금융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과연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뭐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 때부터 감지된 것이지만요, 이 시티그룹 자체가 그야말로 뭐 부실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입니다. 이미 뭐 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1년간 손실액만
200억 원, 여기에 상각 처리 규모만 해도 500억 불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부실이 과연 앞으로 쉽게 진정이 될지에는 저로서는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로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둘 수 없는 게 바로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대주단 협약 가입을 1차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또 적지 않은 수가 가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어중간하지요. 네네.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이 금융기관 대주단 협약을 현재 은행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도가 영 시원찮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들어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100대 건설사 중 1차적으로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곳이 약 한 20곳 정도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대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부에서 일단 선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은요. 이 조기 가입 건설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펀드를 지원해서 사주겠다.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현재로서는 먹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가 아까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도 아마 가입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정도로 아마 참여를 안 할 것으로 이미 방침을 확정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롯데건설 등도 아마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대주단에 가입할 경우 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영권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압박이 그만큼 갈수록 심해져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앞으로도 좀 그래서 대주단 가입을 놓고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지 현재로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계속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내려간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5.43%가 상승한 1022포인트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아직까지 3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4.71% 상승한 29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폭등세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26원 40전이 떨어진 1486원 60전입니다. 1500원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기업 업종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주단 협약 가입 1차 마감 시한이 지나면서 몇몇 개 회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때로는 가오갈 수도 있겠지만 공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출될 만한 기업들이 퇴출되게끔 해서 업종 자체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초기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